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미 보건당국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해 가택 연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소식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달 안에 5세 미만 영유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문서를 인용해 지난 9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개정된 소아 코비드-19 백신 접종 계획 지침 이런 제목의 문건에서 CDC는 연방 공휴일인 오는 21일 프레지던트스 데이죠. 이 대통령의 날에 백신 접종 시설들은 어린이를 위한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배송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세 이하 어린이용 백신이 아직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달 초에 파이자사가 생후 6개월에서 4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앞서 파이자사가 내놓은 임상시험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2세에서 4세 어린이가 백신을 2번 접종했을 때 다른 연령대만큼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앞서 워싱턴 포스트가 FDA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추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단 우선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파이자는 FDA의 요청에 따라 긴급 승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용 백신 승인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나게 될까요? 네, FDA가 오는 15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 승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승인 여부는 바로 그 다음 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자문위원회 검토 이후 일주일 안에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영유아용 백신 보급 계획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CDC 문건에 따르면 FDA가 백신을 승인할 경우 이달 말까지 1,000만 회분의 백신을 백신 접종센터나 약국 등에 우선 배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생후 6개월에서 4살 사이의 인구가 1,800만 가량 정도가 되는데 1차 배송 직후 추가적인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CDC의 설명입니다. 네, 영유아 백신이 미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 CDC는 중증 위험이 큰 지역부터 우선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분량은 이달 23일이나 25일경에 배송될 것이다라고 CDC는 전망했습니다. 네, 이 어린이들의 백신 투여량은 좀 적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이 승인이 되면 5세 미만 어린이들은 더 적은 양의 백신을 맞게 됩니다. 파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은 30 마이크로그램,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10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이 투여되는데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이보다 훨씬 적은 3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이 투여하게 됩니다. 네, 이 백악관에서 영유아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이 지난 9일 영유아용 백신 보급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당 연령 1,800만 명 모두에게 접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백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영유아들이 백신을 맞을 때 필요한 주사기나 주사바늘 등도 충분히 확보했다라면서 영유아 백신 접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이미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더 확대될 전망인데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동부 뉴욕주가 지난 10일 실내 공공장소 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실내 영업장에 취해진 방역 의무 조처를 해제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 비단 뉴욕뿐 아니라 로드아일랜드, 일리노이주 등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를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학교 내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면서 비교적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들을 취해왔던 민주당 주도의 이 주들도 방역 완화에 점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주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크 의무화 폐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보건당국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은 확진자 감소가 이어지고 새로운 변이 발현이 없다면 미국은 새로운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로셀 월런스키 CDC 국장은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에서 CDC가 새로운 지침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실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벗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월런스키 국장은 입원율과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지적하면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향해 각오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합법적 문서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려다가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우스 어레스트 가택 연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택연금 프로그램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한 뒤에 구금 시설에 감금하는 대신 자택에서 자율적으로 머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 하면 제한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어떤 제한이 있는 겁니까? 네, 이 프로그램 적용 시에 불법 이민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일종의 야간 외출 금지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 노동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 시간에 꼭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장점이 뭘까요? 관리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 시설에 수용이 될 경우 하루에 약 140달러 정도가 들어간다면 가택연금은 6달러에서 8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이에 더해서 앞으로도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도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붙잡힐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21년 7월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6,500건 정도로 절정을 찍었고 올 봄에는 이 수치가 9,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당국은 이들을 모두 구금 시설에 수용할 역량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 시험 프로그램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국토안보부는 시험 프로그램을 수주 안에 시작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각각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성인 100명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우선 120일 동안 진행이 되고 전국적인 시행은 올해 말경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가택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수 또 진보 진영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택연금 방안이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느슨한 정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이들을 일정 시간 공간에 가두는 것은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정책보다도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더 제한하는 방안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구금 시설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수가 약 2만 1,200여 명 정도입니다. 네. 자, 구금을 대체하는 방안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금 대체 방안은 이 Alternative to Detention, 이 ATD라고 불리는데
이는 구금 시설에 갇히는 대신 앞서 언급했던 전자발찌 등의 위치 추적 장치로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은 가택연금처럼 의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체류하고 있는 주를 떠날 경우에는 또 혹은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따르면 현재 약 16만 4천 명이 이 ATD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이었던 2020년 9월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구금 시설에 수용되든 혹은 뭐 이런 위치 추적 장비로 관리하든 뭐 이런 관리를 받는 것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감시잖아요.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이민 신청 후에 심사가 처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데는 평균 3년이나 걸립니다. 예.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ATD 프로그램, 이게 위치 추적 장비 네. 관리 방안인데 뭐 이러한 구금 대체 방안으로 관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시험적으로 가동하게 될 가택연금을 포함한 ATD 프로그램을 이 등록 불법 이민자 수를 이것들을 통해서 4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프로그램에는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오직 가장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세대주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에 해당하는 전체 불법 이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